저녁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호주 전역의 뉴스에 제 얼굴이 도배되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소녀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며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것이 실종이 아니라 70년 전 할아버지의 마지막 약속을 지키기 위한 저의 필사적인 여정의 시작이었음을 말입니다. 서울 저녁이 눈으로 덮이던 그날, 한 호주 여학생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할아버지는 편히 쉬실 수 있습니다. 그녀의 한마디가 한국과 호주를 울렸습니다. 낡은 명찰 하나가 70년 전의 약속을 부활시킨 겁니다. 지금부터 그 경이로운 재회의 전말을 전해드립니다. 93번째 생신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아 할아버지는 저희 곁을 떠나셨습니다. 침상에 둘러앉은 가족들 사이로 유독 제 손을 강하게 잡으시더군요. 그토록 거칠고 마른 손이 제게 마지막 온기를 전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주 희미한 목소리였지만 그 눈빛만큼은 놀라울 정도로 또렷했지요. 할아버지는 제게 무언가를 간절히 속삭이셨습니다. 서울에 첫눈이 내릴 때 그 약속을 기억해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직감할 수 있었네요. 그것이 할아버지께서 평생 가슴에 묻어둔 어떤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눈빛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염원이었습니다. 가족 중 그 누구도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모두가 그저 슬픔에 잠겨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그 간절함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제 심장에 깊이 박혀버렸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이 지나도 그 목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서울, 첫눈, 그리고 약속이라는 세 단어가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왜 하필 저에게 그런 말씀을 남기셨을까요? 저는 그 수수께끼를 풀어야만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할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마지막 숙제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네요. 저는 그 답을 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은 좋게 넘어 보이는 낡은 군복 상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상자를 열자 손때 묻은 훈장들과 빛이 바랜 흑백 사진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만져보았죠. 그때 군복 안쪽 주머니에 단단히 꿰매져 있던 무언가가 손에 잡혔습니다. 그것은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실을 뜯어내자 작은 금속 명찰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그 표면에는 제가 읽을 수 없는 낯선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박상도, 그리고 ROK 암이라는 글자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검색창에 그 낯선 단어를 입력해 보았습니다. ROK 암이, 그것은 한국군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서울에 내리는 첫눈, 그리고 한국군 박상도라는 이름 사이에는 분명한 연결고리가 있을 터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당장 서울로 떠나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12월 초, 저는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는 브리즈번을 뒤로하고 머나먼 여정에 올랐습니다. 몇 번의 밤과 낮이 지난 후에야 비행기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차가운 겨울 공기가 제 뺨을 스쳤습니다. 호주의 더위와는 전혀 다른 날카롭지만 상쾌한 느낌이었네요. 저는 옷깃을 여미며 낯선 땅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모든 것이 분주하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도 조금씩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제가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의 비밀에 다가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기 위해 걷던 중 스피커에서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한국어와 영어로 기상 예보가 번갈아 나오고 있었습니다. 내일 서울 지역에 첫눈이 내릴 예정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그 자리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온몸에 알 수 없는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 리가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제 귓가에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저를 이곳으로 이끄신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주저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자마자 저는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으로 향했습니다. 거대하고 엄숙한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심장이 더욱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이름과 역사의 흔적들 앞에서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안내 데스크의 직원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할아버지의 이름과 명찰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제 명찰을 보더니 놀란 눈빛으로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몇 분이 마치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마른 입술을 깨물며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제발 무언가 기록이 남아있기를 기도했죠. 잠시 후 그녀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기록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1951년 12월 서울 북부 전투에 참전한 조셉 블룸 상병님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할아버지의 흔적이 정말 이곳에 남아 있었군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박상도라는 이름 옆에는 차가운 5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후손 미확인이라는 글자였습니다. 모든 희망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가슴이 무겁게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쟁기념관을 나서자 바람이 유난히 차갑게 불었습니다.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아 도저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처 없이 발길이 닿는 대로 걸었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동대문 근처의 어느 허름한 골목에 다다랐습니다. 그때 낡은 생선 백반집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소한 생선 굽는 냄새와 뜨거운 김이 저를 이끌었습니다. 낡은 유리문을 밀고 들어가자 따뜻한 온기와 된장찌개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주인으로 보이는 아주머니께서 저를 보시더군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곧 상 위에 반찬들이 하나둘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밥과 국이 제 앞에 놓였습니다. 젓가락을 들여다 말고 저는 문득 할아버지의 낡은 사진 한 장을 떠올렸습니다. 전쟁 중에 한국군과 함께 소박한 식사를 하던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낯선 도시의 낯선 언어 속에서 너무나 외로웠던 모양입니다. 그때 아주머니께서 조심스레 물 한 잔을 내밀며 힘을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제 앞에 작은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흰쌀밥과 뜨거운 국,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들이었습니다. 젓가락을 들여다 말고 저는 문득 할아버지의 낡은 사진첩에서 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전쟁 중에 한국군 동료들과 함께 소박한 식사를 나누던 모습이었죠. 그 순간 제 눈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낯선 도시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 속에서 저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따뜻한 밥상 앞에서는 왠지 모를 위로를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물 한 잔을 내밀며 힘내라는 짧은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그 말에 결국 목이 메어 저는 뜨거운 국물을 한 숟가락 삼켰습니다. 그 맛은 이상하게도 할아버지의 온기처럼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어 다시 전쟁기념관을 찾았습니다. 어제 미처 확인하지 못한 자료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죠. 기념관 한쪽에서 한 청년이 거대한 추모비의 이름을 카메라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쟁의 흔적을 기록하는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민준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무슨 용기였는지 그에게 다가가 제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유언과 박상도라는 이름이 적힌 명찰을 보여주었죠. 그는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아주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잠시 눈을 감고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듯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박상도라는 이름을 어릴 적 아버지에게서 들어본 것 같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그는 그분의 가족이 성수동 어딘가에 살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제게 한 줄기 빛과도 같았습니다. 민준 씨는 진행하던 프로젝트를 잠시 멈추고 제 여정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대신 이 모든 과정을 사진으로 남기고 싶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일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는 곧장 성수동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의 골목길은 늦가을에 젖은 낙엽들로 가득했습니다. 오래된 붉은 벽돌 공장들과 새로 생긴 세련된 카페들이 기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더군요. 민준 씨는 이곳이
과거 피난민들이 지나던 통로였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그는 셔터를 누르며 이 거리의 시간을 담아냈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의 낡은 흑백 사진 속 풍경이 지금 제 눈앞의 모습과 겹쳐지는 듯했습니다. 저는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몇 시간 동안 그곳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할 무렵 지팡이를 짚은 한 노인이 골목 어귀에서 저희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제 목에 걸린 명찰에 고정되어 있었죠. 노인은 천천히 다가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박상도라는 그 이름을 참 오랜만에 듣는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어릴 적 친구 아버지 이름이 바로 박상도였다고 했습니다. 노인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오래된 벽돌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문패에는 박성민이라는 이름이 희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호텔 창밖으로 펼쳐진 광경의 말을 잃었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서울에 첫눈이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젯밤의 기상예보가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할아버지의 유언이 바로 이 날을 의미했음을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눈송이들이 마치 할아버지의 메시지처럼 하늘에서 쏟아져 내렸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집을 다시 찾아가야 했습니다. 저는 민준 씨와 함께 서둘러 성수동 골목길로 향했습니다. 눈이 내린 골목은 어제와는 전혀 다른 성스러운 분위기마저 감돌았습니다. 그 낡은 벽돌집 대문 앞에 서자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스피커 너머로 조심스러운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냐는 그 질문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습니다. 저는 조셉 블룸의 손녀 하나 블룸이라고 밝혔습니다.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문이 천천히 열리고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저를 바라보며 섰습니다. 그는 제 이름을 듣고는 그 이름을 정말 오랜만에 듣는다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분이 바로 박상도 중사님의 외아들 박성민 할아버지였습니다. 민준 씨는 우리가 가진 모든 기록을 스캔하여 전쟁기념관과 관련 부처에 전달했습니다. 며칠 뒤 저희는 보훈처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두 분의 관계가 공식적으로 복원될 것이라는 기적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호주의 몇몇 언론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유전적인 증거 없이는 단순한 정황일 뿐이라는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저는 이 진실을 반드시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호주에 연락해 할아버지의 머리카락 샘플을 공수에 제출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한 달은 1년처럼 길었습니다. 마침내 유전자 감식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모니터에 떠오른 숫자는 제 모든 의심과 불안을 날려버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유전자 99.7% 일치라는 결과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를 비난하던 모든 목소리가 멈추었습니다. 호주 언론들은 다음 날 자신들의 기사 제목을 정정해야만 했습니다. 호주의 소녀가 70년 만에 약속을 증명했다는 헤드라인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저는 비로소 할아버지 앞에서 떳떳해질 수 있었습니다. 한국과 호주 양국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제 앞에서 터졌습니다. 저는 통역사의 도움 없이 그동안 민준 씨에게 배운 한국어로 첫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셉 블룸의 손녀 하나 블룸입니다. 제 한마디에 소란스럽던 객석이 순간 숙연해졌습니다. 저는 이어서 준비한 문장을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기억하는 나라입니다. 그 문장은 다음 날 전 세계 뉴스의 헤드라인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약속이 마침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후 민준 씨는 우리의 여정을 담은 사진전을 열었습니다. 전시회의 제목은 약속의 눈이었습니다. 전시장 한가운데에는 첫눈이 내리던 그날 제가 박성민 할아버지의 집 앞에 서 있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사진 밑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죠. 첫눈이 내린 날, 그녀는 약속을 지켰다. 이 전시는 서울을 시작으로 시드니, 런던 등 세계 7개국을 돌며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얼마 후
성수동 골목길에는 두 분을 기리는 작은 추모비가 세워졌습니다. 비석에는 두 분의 이름과 함께 눈이 오던 날, 그들은 약속했다라는 문구가 새겨졌습니다. 박성민 할아버지는 이제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따뜻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순간 마치 하늘이 축복하듯 다시 눈이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가 저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나 씨, 봐요. 서울의 첫눈이에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약속을 지켰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호주로 돌아가는 비행기 창밖으로 수많은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제 목에는 박성민 할아버지가 선물해 주신 작은 십자가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게 또 다른 약속이 되었습니다. 브리즈번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를 기다리는 기자들이 있었습니다. 한 기자가 저에게 한국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잊혀도 약속은 남는다는 것을 배웠다고 말이죠. 1년 뒤, 저는 다시 성수동 골목을 찾았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와 눈이 내린 골목, 그리고 조용한 추모비가 저를 반겼습니다. 민준 씨는 여전히 카메라를 들고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약속을 지키러 왔느냐는 그의 질문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서울의 눈이 보고 싶어서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민준 씨가 셔터를 눌렀고 그 순간 눈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비쳤습니다. 할아버지, 서울의 눈은 여전히 참 아름답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 곁에는 이제 든든한 연인이 된 민준 씨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겨울의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죠. 3년 전, 홀로 낯선 땅을 밟을 때의 그 긴장감과는 전혀 다른 편안한 설렘이 저를 감싸더군요. 창밖은 짙푸른 태평양의 바다뿐이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서울에 가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대한항공의 기내는 참으로 안락하고 쾌적했습니다. 저는 그가 있어 이번 여정이 외롭지 않다는 사실에 새삼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3년간의 이야기를 도란도란 나누었습니다. 그의 사진전이 제 고향 브리즈번에서도 열리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윽고 기내식을 맛볼 시간이 되었습니다. 승무원이 정갈한 쟁반을 제 앞에 놓아주었죠. 저는 사실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에서 먹는 식사는 의례 비슷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따뜻한 밥과 정갈한 반찬을 한 입 맛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내식이 아니더군요. 깊은 맛이 우러나는 국물과 밥의 조화가 완벽했습니다. 다른 항공사에서는 결코 느껴보지 못한 진심이 담긴 맛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저를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의 맛은 하늘에서부터 시작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 정성스러운 한 끼에 이번 여정의 시작이 아주 순조로울 것 같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다시 발을 디뎠을 때 저는 3년 전과는 확연히 다른 공기를 느꼈습니다. 공항을 가득 메운 인파 속에서 다양한 언어가 쉴 새 없이 들려왔습니다. 제 금발 머리가 더 이상 특별하게 보이지 않을 정도였죠. 서울 시내로 들어서는 길목마다 거대한 빌딩들이 새로이 솟아 있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살아 숨쉬며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더군요. 이렇게나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찾고 있다는 사실이 참 신기하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만난 한국이 이제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곳이 되었네요. 하지만 그 모든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호텔로 향하는 택시 기사님은 서툰 제 한국말을 끝까지 들으며 미소 지어주셨습니다. 식당에서 만난 아주머니는 여전히 반찬을 더 챙겨주려 애쓰셨죠. 저는 그들의 친절함 속에서 3년 전 느꼈던 따스함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정이라는 것일까요? 할아버지의 약속을 지켜준 이 나라가 저와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고마움을 표현하는 듯했습니다. 이 나라는 참으로 따뜻한 마음을 간직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이동은 놀라울 만큼 편리했습니다. 우리는 주로 지하철을 이용하며 도시 곳곳을 누볐죠. 역마다 설치된 선명한 안내 표지판은 저 같은 외국인도 길을 잃을 염려가 없게 만들었습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승강장으로 열차가 정확한 시간에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차량 내부는 따뜻하고 쾌적했으며
사람들은 조용히 자신들의 목적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노선도에도 불구하고 환승 시스템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체계적이더군요. 민준 씨와 저는 예전에 도쿄를 여행했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그곳의 교통망도 훌륭했지만 서울의 시스템은 그보다 더 직관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이었습니다. 특히 어디서든 쉽게 연결되는 무선 인터넷 환경은 정말 감탄스러웠습니다. 저희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서울의 구석구석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죠. 이처럼 잘 갖춰진 기반 시설 덕분에 여행자는 오롯이 여행의 즐거움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편리함이 서울을 더욱 매력적인 도시로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저를 가장 사로잡은 것은 다름 아닌 음식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먹는 밥은 왜 이토록 맛이 좋은 것일까요? 평범한 백반집에서 나온 쌀밥조차 윤기가 흐르고 달콤했습니다. 뜨끈한 찌개와 다채로운 나물 반찬들은 입맛을 돋우기에 충분했죠. 저는 매 끼니마다 감탄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민준 씨는 제 그런 모습을 보며 연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채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음식에 진심을 다하는 민족인 듯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고추장이나 된장 같은 소스들만 보아도 알 수 있었죠. 그 깊고 풍부한 맛은 결코 짧은 시간에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랜 시간과 정성을 들여 발효시킨 그 맛 속에서 저는 한국 문화의 본질을 엿보는 듯했습니다. 모든 음식에 그런 정성이 깃들어 있으니 맛이 없을 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곳의 음식들을 통해 제2의 고향과도 같은 포근함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서울의 활기를 느끼기 위해 동대문 시장을 찾았습니다. 거대한 상가 건물들과 골목을 가득 메운 인파는 그야말로 장관이더군요. 수많은 물건들 사이에서 제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한국 김이었습니다. 바삭하고 고소한 그 맛은 호주에서도 인기가 많았죠. 상인들은 활기차게 시식을 권하며 저희를 반겼습니다. 민준 씨의 도움을 받아 저는 가족들에게 선물할 김을 한가득 샀습니다. 시장의 왁자지껄한 분위기 속에서 살아있는 한국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찬 바람이 불자 저는 문득 3년 전 겨울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거리에서 맡았던 달콤한 군고구마 냄새가 그리워졌죠. 우리는 그 따뜻한 간식을 맛보기 위해 골목골목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군고구마 통을 길거리에서 발견하기는 쉽지 않더군요. 도시가 현대화되면서 그런 풍경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것일까요?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그것마저도 지금의 서울을 이해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는 결국 백화점 식품관에서 겨우 구운 고구마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은 참으로 흥미로운 도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수동의 낡은 공장 골목이 세련된 문화 공간으로 변신한 것처럼 말이죠. 거대한 신도시의 빌딩 숲과 그 곁에 숨 쉬고 있는 오래된 상권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과거를 잊지 않으면서도 끊임없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더군요. 이렇게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모습이야말로 한국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관광객으로서 이토록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큰 행운이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마치고 돌아갈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3년 전 할아버지의 약속을 찾아 헤매던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곁에는 민준 씨가 있고 저를 반겨주는 따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저에게 낯선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피가 섞인 것도 아니지만 저는 이곳에서 제2의 고향과도 같은 깊은 유대감을 느낍니다. 따뜻한 정과 맛있는 음식, 그리고 친절한 사람들이 있는 이곳은 언제든 다시 돌아오고 싶은 곳이 되었습니다. 저는 분명 머지않아 다시 이곳을 찾게 될 것입니다.